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성입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예나가 여기서부터는 조금 강세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특히 옌원 쪽에서 좀 강세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레벨이 한 860, 865 레벨이었는데 지금 910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짧은 시간에 많이 올라온 거고요. 특히 옌원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그때 어떤 주장을 했었는지, 그 말이 왜 맞았는지 그런 얘기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저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거에 관련돼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리마인더 형태로 그때 제가 어떤 얘기들을 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특별히 바뀐 건 없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 화면을 보시면 리마인더 영상인데요. 예나 약세고 예노는 아직도 사고 싶은 레벨입니다. 이게 3주 전부터 시작한 건데 3주 전에 864 정도 레벨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올라오고 또 저번 주에 또 많이 올랐다가 지금 910 레벨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20일경에 뭐 예나가 너무 약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일본 여행이 박인 세일을 했는데 과연 그렇다면, 박인 세일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예나가 싸니까 지금 일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앞으로 예나가 더 많이 쌀 테니까 한 1년쯤 있다가 더 싸지면 가야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나가 싸다고 느끼고 있다 이런 거였는데, 사실 환율이라는 게 많은 사람이 느끼는 대로 사실 가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 저야 항상 그냥 제 유튜브에서만 말씀드리고 싶지만, 유튜브보다는 방송에 나가면 한 10배 이상 보시니까 그 이후에 제가 방송에 좀 나갔었고요. 12일 날에는 제가 저녁에 인포맥스 라이브 가서 예나가 지금 바닥인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 금요일 날 굿모닝 인포맥스 제가 MC 하던 거기 가서 그때 레벨은 870이었어요. 그래서 870이면 저는 사고 싶다 그런 얘기를 강하게 했었고요. 그리고 11월 9일 날 증시 각도기 TV에 나갔고 12월 1일 날 방영이 됐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이유로 오른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제가 11월 20일 경에 말씀드린 얘기는, 예나 약세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냐면, 일본 여행이 박인 세일인데 일본의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 수준의 관광객으로 몰리고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고, 그런다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나가 바닥이 온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레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805 정도에서 865 정도로 올라올 때 저는 혹시 여기가 진짜 바닥이 아닌가 싶었는데, 일단 910까지 올라간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이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얼마나 지금 옌이 약한가 보면, 사실 지금 910이라고 해도 굉장히 낮은 레벨입니다. 달러 옌은 30년 내 최저고요. 유로 옌은 15년 내의 최저고, 스위스 프랑 옌은 올타임 최저입니다. 스위스 프랑하고 제가 비교하는 거는, 스위스 프랑하고 옌이 한동안 안전자산이라고 불렸는데 옌은 지금 이제 환율 쪽에서 안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 쪽으로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 옌도 이렇게 올타임 최저까지 됐고 예노는 15년 내의 최저입니다. 뭐 이유는 간단하게 하나입니다. 일본이 네거티브 이자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옌이 돌았을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뭐니 해도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이 2024년 초에 달러 이자율이 내려갈 것 같잖아요. 더 이상 달러 이자율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잖아요. 지금 3월에 내릴 건지 5월에 내릴 건지 그 정도의 차이고, 그런데 얘는 이자율을 인상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 거냐면, 그동안 옌 이자율은 굉장히 낮고 달러 이자율은 계속적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절대값은 차이가 있지만 얘는 올라가고 달러는 내려오니까 방향이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옌이 돌았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다. 그리고 뭔가 금융시장에서 변화가 있으면 이게 과연 얼마나 큰 변화인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이번에 이 변화는 사실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조그마한 변화가 아니라 이 변화는 뭔가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거니까 큰 변화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대표적인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본 정부 부채가 높아서 이자율을 못 올릴 것이다.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나라마다 다 레버리지를 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정부에서 돈을 많이 빌리고 어떤 나라는 기업에서 많이 빌리고 어떤 나라는 가게에서 많이 빌리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게에서 돈을 많이 빌리는 거고요. 일본은 정부에서 많이 빌리는 건데 일본이 정부의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자율을 못 높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국채를 계속 사게 하려면 yen 약세를 유지해야 된다. 이것도 미국 국채가 그렇게 간단하게 일본이 안 사주면 뭐 폭락하고 그런 레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첫 번째 이유는 이자율 관계에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일본 경제의 변화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0년 전부터 예나를 많이 약세시키면서 일본 니케이 같은 게 엄청 강세가 되고 한 10년 전에 7,500 정도였던 게 33,000인가 됐으니까 거의 4배 된 거거든요. 해외 자본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들어서 중국에 있던 자본들이 많이 일본으로 옮겨갔다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아시아의 자금이 바깥으로 나가진 않았는데 중국에 일본으로 갔다고 하면 일본의 해외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일본의 자금이 계속 들어간다면 결국 뭐 달러든 뭐든 뭔가를 팔고 예나를 바이해야 되잖아요. yen을 계속 사야 되는데 yen이 계속해서 약세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쪽에서 제가 의문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BOJ 개입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2022년 그러니까 한 1년 전쯤에 147 정도에서 152까지 올라갔다가 147에 내려왔을 때 하루 개입했을 때 거의 10엔이 빠졌거든요. 137까지 빠졌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외환 개입 외에는 별로 정책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예나는 강세를 시킬 수 있거든요. 과연 그런데 일본 정책 당국이 강한 예나를 원하느냐가 관건인데 최근의 변화를 볼 때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옌 캐리 트레이드가 원 와인드가 된다고 하면 예나는 사실 강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옌 캐리 트레이드는 사실 언제든지 하던 얘기인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얘기하느냐 하는 건데 사실은 옌 캐리 트레이드는 환율이 가만히만 있으면 이자율이 낮으니까 해외에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옌이 그동안 약세가 돼버리니까 더 좋은 거죠. 이자율 차이에서 남고 옌 부채가 있던 게 약해지니까 더 좋은 건데 이게 조금이라도 강세가 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옌 캐리 트레이드는 언와인드 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에 의해서 옌이 조금이라도 강세 쪽으로 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옌 캐리 트레이드는 언와인드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옌 캐리 트레이드는 진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트레이드인데 이게 워낙 금액도 크고 지난 10년 동안 예나가 약세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알게 모르게 많이 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것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원화는 사실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원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원화를 셀하는 거 그러니까 달러 바에 원 셀을 하려면 좀 망설이게 되죠. 사실 주식시장이 앞으로도 좀 좋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수출도 좀 호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레벨도 뭐 1300원이면 그렇게 낮지 않으니까 사실 원화를 셀하는 게 망설여지는 레벨인 거는 맞는데 저는 여기서 원화를 셀을 해야 되는 이유도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한국은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선방했거든요. 작년 22년 10월에 달러 인덱스가 114 가고 원달러가 1445원 가고 난리를 친 이후에 쭉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내려온 속도를 보면 달러 인덱스보다 오히려 원화가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결국 원화가 굉장히 선방한 거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 확실히 한국은행이 그동안 선방을 한 거거든요. 한국은행이 선방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한국은행은 이자율 차이가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서 버텨주지 못하면 이자율을 올려야 되고 이자율을 올려야 되면 가뜩이나 국내 경기가 나쁜데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외환부터 막고 이자율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사실 상당히 잘한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까지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너무 강했다는 거고요. 반도체 수출도 사실 불확실하고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원하는 이자율은 저는 앞으로 낮출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화 이자율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아시아 국가들은 대체로 인상을 할 것 같은데 우리만 낮추게 될 것 같다 그런 예상이 됩니다. 아시아 국가라고 하면 중국과 일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 있죠.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필리핀 이런 데는 약간 올릴 력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국내 자본시장이 사실은 아직도 뒷걸음질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것들도 원화를 셀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옌바이 원셀을 할 레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거티브 캐리거든요. 옌바이 원셀을 하면 이자율 차이만큼 더 올라야 사실 남는 거거든요. 네거티브 캐리지만 사고 싶은 레벨이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엔화가 강세면, 그러니까 달러 엔이 내려가는 거죠. 엔화가 강세가 되는 거니까 달러 엔이 만일에 내려가면 달러 원은 상대적으로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한국은행이 많이 눌러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옌 원이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엔화가 만일에 약세면 달러 엔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다시 155, 100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번에는 달러 원이 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이자율이 더 이상 인상하지 않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만 얘기하면 엔화가 글로벌리 강세가 되면 옌 원이 올라갈 것 같고, 만일에 엔화가 글로벌리 약세가 되면 옌원은 그냥 유지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옌바이 원세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옌바이 원세를 하고 싶은데 개인들이 하고 싶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개인들이 거래를 하려면 우선 첫째는 예금이나 현금 갖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수수료가 너무나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 한 가지 방법은 ETF입니다. ETF를 요즘 많이 나와 있으니까 옌원 ETF를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ETF도 상당히 수수료가 있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사실 환율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를 많이 내고 나면, 왜 당구장에서 당구 오래 치면 당구장 주인만 돈 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ETF만 해도 수수료가 큰 편이라 사실 제일 효율적인 거는, 그러니까 수수료가 작고 유동성이 충분한 거는 선물입니다. KRX에 사실 옌원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별로 레커멘드 못하는 이유가 너무 거래량이 적어서 어렵고요. 그래서 KRX하고 CMA를 한 개씩 해서, 그러니까 원달러를 사고, 그 다음에 CME에서 달러 옌이 있잖아요. 달러 옌 CME 퓨처스에서 옌을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거 한번 해봤거든요. 가능한 최소 단위가 달러로 한 85,000불 정도 되는 원금입니다. 그러니까 작진 않은데 수수료와 세금이 거의 무시할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도 선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저번 주에 그 우에다 이분이시죠? 이분이 의회에서 발언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뒤 금리를 0%로 유지할지 0.1%로 올릴지, 단기 금리는 어떤 속도로 올라갈지 등은 그때의 경제와 금융 국면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더 마이너스 0.1이거든요. 정책 금리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는 일단은 종료를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달러 옌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지금 마켓 프라이스를 보면요, 일본은 페드워치 같은 그런 건 없지만 일본에도 오버나이트 인덱스 스왑이 있거든요. 그런 스왑 시장에서 보면 10월 달에 마이너스 금리를 종결할 가능성을 지금 45% 정도 보고 있는데 월 초에는 한 6%밖에 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에다의 이런 얘기, 이번 달의 움직임이 사람들이 엔화가 바닥을 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죠. 요거를 블룸버그에서 그래프로 그렸는데요. 지금 얘기한 월 초, 그러니까 12월 달 초에 BOJ 레이트 하이크 하는 거를 보는 가능성을 그 정도밖에 안 봤는데, 요게 6% 정도, 10%가 안 되니까 이랬는데 지금은 40% 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옌원의 요번 타겟은 어디까지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 950 레벨까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스라엘 쪽에서의 움직임, 그러니까 예나 쪽은 올라가고 달러 쪽은 내려오는 이런 움직임은 굉장히 큰 뉴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추세를 바꾼 거기 때문에 예나의 추세도 쉽게 못 바꿀 것 같고, 또 원화도 그렇게 강하기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저는 950을 지나서 한
중간에 뭐 위아래로 업다운은 있겠지만 1,000원 쪽으로 다시 회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나 강세 못지않게 원화 약세도 큰 변수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지난 한 3주 동안 있었던 옌 원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